공격 개시하라. 테미스토클레스의 살라미스 해전과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전, 그 놀라운 공통점에 관하여 테미스토클레스의 살라미스 해전과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전, 이 두 해전은 2000년이 넘는 시간적 차이와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적 간극을 넘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결정적 해전이라는 점에서 이 두 전투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적 열세를 지형과 전술 그리고 지휘관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똑같습니다. 아울러 제해권장학이 전체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닮은 꼴입니다.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로 손꼽히는 이 두 전투, 그 놀라운 닮은 꼴의 진면목을 지금부터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우스와 히데요시, 참혹한 전쟁의 근원이 되었던 두 정복자의 야망에 관하여 정복자의 야망, 참혹한 전쟁의 뿌리를 찾아서 이 두 전쟁의 원흉이었던 두 정복자 다리우스 대왕과 히데요시, 이들의 멈출 줄 모르는 정복 야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뿌리는 출신 성분의 한계와 권력의 정당성 부족이 낳은 콤플렉스, 바로 열등의식에 있었습니다. 캄비세스 대왕의 창을 들고 따라다니는 호위무사 출신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다리우스 대왕은 그가 만든 거대한 비스툰 비문의 족보를 조작하면서까지 자신이야말로 아케메니드 왕조의 정당한 계승자라고 강변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한 다리우스 대왕의 콤플렉스, 열등의식이 그만큼 컸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족도 아니고 무사, 사무라이 출신도 아닌 농민 출신으로 그는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들고 따라다니던 시종에서 출발, 일본 천하를 통일하고 관백, 간파쿠라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일본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분 상승이었지만 뿌리 깊은 가문과 사무라이 중심의 일본 사회에서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자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의 극적인 신분 상승 이면에는 그만큼 전통적 권위의 부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통성이 취약한 지배자가 자신의 입지를 가장 확실하게 다지는 방법은 압도적인 공적뿐이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끊임없는 영토 확장을 통해 자신만이 그들이 믿는 조로아스터교 최고이신 아우라 마스다가 선택한 유일무이한 대왕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그리스 정부는 그가 흔히 즐겨 쓰는 왕 중의 왕이라는 칭호를 완성할 화룡점정의 기회였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 뒤 극동의 히데요시가 느낀 불안감도 이와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그만큼 그에겐 전통적 권위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또한 칼로 세운 평화는 칼로 무너진다는 권력의 생리를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국시대를 거치며 팽창할 대로 팽창한 사무라이들의 피비린내 나는 에너지를 어딘가 밖으로 분출시키지 않으면 그 칼끝이 언제 자신을 향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갑자기 멈추면 탈선하고 마는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나라 정복이라는 전대미문의 과업을 달성함으로써 자신을 신격화하고 또 가신들의 충성을 묶어두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서 집착에 가까운 정복 야욕이라는 점에서도 다리우스 대왕과 히데요시는 똑같았습니다. 아테네가 지원했던 이오니아의 반란으로 터키 지방의 주도였던 사르디스가 불탔다는 소식을 접한 다리우스는 하늘을 향해 복수의 화살을 쏘아 올렸고, 매일 밤 벌어지는 화려한 만찬 식탁에서 시종을 시켜서 왕중의 왕이시여 아테네인들을 기억하소서라고 매일같이 주문을 애우듯 말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복수심에 불탔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결국 이 주문은 그리스와 아테네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죽음의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이 식탁 위에서 복수를 다짐했듯이 늦둥이 애동아들을 잃은 늙은 권력자 히데요시 역시 광기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들끓던 그의 정복야욕은 아들의 빈 요람 앞에서 상투를 자르며 완전한 광기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명나라를 정복한 다음 일본의 천황을 베이징으로 모시고 자신은 바다 건너 인도를 차지하겠다는 허황된 몽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심지어 당대 세계 최강이던 스페인 제국을 향해서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사신을 보냈을 정도였으니까요. 다리우스의 화살이 제국의 끝없는 팽창을 겨냥했다면 히데요시의 칼끝은 멈출 줄 모르는 과대망상을 향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권력자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꺼질 줄 모르는 정복력,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비극을 낳은 전쟁의 숨겨진 불씨였던 것입니다. 준비된 승리, 혁신적 전함을 만들다. 평화라는 이름의 독배에 관하여 모든 거대한 전쟁의 승패는 첫 포성이 울리기 수년 전 정치라는 이름의 전쟁터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와 16세기의 조선, 두 나라는 놀랍도록 똑같이 닮은 꼴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평화라는 이름의 환상이었지요. 아테네 시민들은 새로 발견된 라우리온 은광의 수익을 모든 시민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꿈에 부풀어 있었고, 조선의 조정은 200년 평화에 젖어 수군을 없애고 육군으로 합치자는 수군 폐지론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만들 돈으로 성벽을 쌓고 군량을 비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잘못된 논리가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도편 추방과 고독한 이순신 장군에 관하여 이 안일함에 맞선 두 명의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 그리고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거대한 함대를 막지 못하면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한 줌의 재가 될 것임을. 그는 군함 건조에 반대하는 정적 아리스티데스를 비롯한 반대파를 도편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승부수로 모두 제거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욕을 먹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는 결국 200척의 3단 노선을 건조할 자금을 확보해냅니다.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전란을 앞두고 있었던 바로 그때 조선의 남쪽 바다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은 조정의 수군 폐지론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합니다. 바다로 오는 적은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 수군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러한 신념 아래 그는 낡은 판옥선을 개량하고 천대미문의 괴물 같은 거북선을 띄웁니다. 외적이 쳐들어오기 단 하루 전 거북선의 지자포와 현자포 시험 발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지도자의 유비무환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고 처절했는지 증명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판옥선을 개량하여 360도 회전하는 바다의 자주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혁신적 선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저는 조선의 이 판옥선을 바다의 자주포, 거북선을 바다의 탱크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보다 더 정확한 묘사는 없을 듯한데요. 조선의 판옥선은 이처럼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입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했지요. 일본의 전함들이 조총을 쏘며 우리 배에 올라타려고 달려들 때 판옥선은 우아하게 몸을 돌려 사면의 화포가 차례로 불을 뿜어냅니다. 우연의 포가 씻고 또 다시 장전하는 동안 좌연의 포가 불을 뿜고 그리고 나서 배는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뚜껑을 씌운 바다의 탱크. 거북선이 적진 한복판으로 돌격해 진영을 붕괴시키면 자주포인 판옥선이 예곽에서 화력을 퍼붓는 완벽한 기갑전술이 바다 위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삼단 노선 작지만 무서운 공포의 미사일에 관하여 반면 테미스토클레스의 3단 노선은 다른 의미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단순히 크게 만드는 대신 작지만 무겁게 설계했습니다. 배의 바닥에는 무거운 돌로 바닥짐을 깔아 무게중심을 극단적으로 낮추었고 뱃머리는 청동을 더 씌운 거대한 뿔, 충각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배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미사일이었습니다. 170명의 노자비가 내뿜는 폭발적인 속도의 배의 무게를 실어서 적선의 옆구리를 들이받으며 그 어떤 거대한 함선도 단 한 방에 분쇄되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충격전에 대비해 배의 강도를 극대화했고 이는 살라미스의 좁은 해협에서 페르시아의 거함들을 일격에 침몰시키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당했다. 내가 침몰한다. 혁신적인 함선 속에 담긴 지도자들의 영혼에 관하여 판옥선의 해전 사격과 3단 노선의 충격 전술, 두 선박의 형태는 달랐으나 그 본질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강점으로 적의 강점을 무력화한다. 반대파의 조롱과 정치적 위험 속에서도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내 이 혁신적인 전함을 만들어낸 두 지도자. 그들에게 전함은 단순한 나무와 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책임감과 강력한 의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승리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준엄한 진리. 2500년 전의 살라미스와 400년 전의 한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바다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디서 싸울 것인가? 전장은 선택하는 자의 것이다. 뛰어난 전략가는 적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적을 불러내어 싸웁니다.
1592년 한산도 앞바다와 기원전 480년의 살라미스 해협. 두 영웅은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완벽한 초대장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의 자만심을 미끼로 한 거대한 함정으로의 초대였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거짓 정보에 관하여. 살라미스 해전 전야, 테미스토클레스는 도박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노예 시키노스를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에게 보냅니다. 그가 들고 간 것은 가짜 정보였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분열되었다. 일부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한다. 아테네는 페르시아를 돕겠다고 한다. 지금 바로 좁은 해협으로 들어가 퇴로를 끊으면 전멸시킬 수 있다. 물론 속임수였지요. 압도적인 수적 우위에 취해 있던 크세르크세스는 이 정보를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이것은 또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페르시아의 거대한 함대는 좁고 물살이 거센 살라미스 해협 안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거짓 정보를 무기로 삼아서 적의 수적 우위를 오히려 그들의 장애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이순신의 거짓 후퇴에 관하여. 한산도 인근의 견내량, 암초가 많고 비좁은 이곳에 외의 정예 함대 73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들이 넓은 바다로 나오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바다의 자주포 판옥선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5, 6척의 판옥선만을 보내 일본 함대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듯 머리를 돌려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얼마 전 용인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고 조선군을 얕잡아 보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적의 대장을 잡을 기회다. 일본 함대는 한산도 앞 넓은 바다, 즉 조선 수군이 미리 짜놓은 죽음의 무대를 향해 전속력으로 추격해 옵니다. 와키 작가는 히데요시의 신임을 얻어서 3등급 다이묘에서 1등급 다이묘로 올라갈 절호의 기회라고 꿈에 부풀어 있었겠지요. 공통의 철학, 적의 눈으로 전장을 보라. 테미스토클레스의 가짜 정보와 이순신 장군의 가짜 후퇴, 이 두 전략의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적의 눈으로 전장을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그들은 적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만심에 가득 찬 적에게는 승리의 환상을 심어주었고, 비겁함을 기대하는 적에게는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인과 매복,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수만 명의 목숨을 짊어진 리더가 보여줄 수 있는, 또 보여주어야 하는 아군에게는 자비롭고 적에게는 잔인한 지략의 예술이었습니다. 덫은 놓여졌고 사냥은 시작되다. 이제 덫은 완성되었습니다. 아테네의 3단 노선들은 살라미스 바다 뒤에서 숨 죽이고 있었고, 조선의 판옥선들은 한산도의 넓은 바다에서 학의 날개를 넓게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정복자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달려왔으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거대한 절벽이었다 라고 말이지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승리, 그 해전의 막이 오릅니다.
언제 싸울 것인가?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라. 카이로스, 기회의 시간에 관하여.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리더는 크로노스를 견디며 카이로스를 낚아채는 자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와 이순신 장군, 그들은 적이 가장 취약해지는 그 시간과 자연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그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냥꾼들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 바람을 기다리다. 기원전 480년 9월 어느 날, 살라미스 해협으로 들어온 페르시아 함대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해가 뜨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협 안으로 아침바람이 불어 들어온다는 사실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좁은 해협에 거친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선체가 높고 거대했던 페르시아의 전함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며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이 낮고 작게 설계된 아테네의 3단 노선들은 이 파도 위에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적 함대가 파도에 크게 흔들리며 가장 무력해진 바로 그 아침의 찰나, 그때를 공격 개시의 신호로 삼았습니다. 이순신 장군, 물살이 멈추는 시간, 정조의 시간을 낚아채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썰물과 밀물이 바뀌는 물때가 곧 시간이었습니다. 견내량에서 적을 유인해 한산도 바다로 끌어냈을 때 그 물살의 흐름이 멈추는 정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며 거센 물살이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 배의 회전이 용이해지고 배의 흔들림이 적어서 화포의 명중률이 극대화되는 그 찰나를 포착한 것입니다. 물살에 의지해 달려오던 일본 함대가 정조 시간에 걸려 기동력이 줄어들어 당황할 때 이순신은 명령합니다. 하객진을 펼쳐라. 바다의 자주포 판옥선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포를 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이순신 장군은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군 서쪽으로 30도 회전하며 일제 사격 개시하라. 알겠습니다.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공격이다. 누군가에게 기다림은 공포였겠지만 준비된 두 영웅에게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공격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바람을 읽었고 이순신은 물길과 물때를 읽었습니다. 승리는 용기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 속에서 승리의 시간이 무르익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그리고 그 찰나를 단숨에 꿰뚫어보는 통찰력,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순간을 낚아채는 기민함, 그것이 바로 이 두 영웅이 우리에게 보여준 언제 싸울 것이냐라는 시간의 전략이었습니다. 살라미스, 신화가 된 전술의 향연이 펼쳐지다. 아테네의 거짓 후퇴와 페리플루스에 관하여. 도망친다. 아테네 놈들이 겁을 먹었다. 페르시아의 최정예 페니키아 함대가 좁은 해협에서 대열을 무너뜨리며 먹잇감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 착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테미스토클레스의 신호가 떨어집니다. 도망치는 줄 알았던 아테네의 3단 노선들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급선회를 합니다. 적의 후방을 감싸도는 고난도 전술, 바로
트리플루스 전술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옆구리를 드러낸 페니키아 함대의 측면에 아테네 함선의 청동 총각이 잇따라 박힙니다.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오른팔이 순식간에 부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 연합해군의 디에크플루스에 관하여 지금이다. 적의 심장을 뚫어라. 우익이 무너지자 페르시아의 거대한 진영의 균열이 생깁니다. 기다렸다는 듯 나머지 그리스 연합 함대가 그 틈새로 쇄도합니다. 적의 전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노를 부러뜨리고 선체를 파괴하는 돌파 전술, 바로 디에크플루스 전술이었습니다. 수영을 못한다. 작고 빠른 그리스 배들이 거대한 페르시아 전함들 사이를 누비며 죽음의 춤을 추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거함들은 서로 엉켜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거대한 표적판으로 전락합니다. 자연의 배신과 아비규환, 지옥문이 닫히다. 함정이다. 배를 돌려라. 빠져나가야 한다. 뒤늦게 좁은 해협의 공포를 깨달은 페르시아 지휘관들이 절규합니다. 1,000척이 넘는 배가 일제히 퇴각을 시도하며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페르시아를 버립니다. 바로 테미스토클레스가 기다리던 그 바람이 방향을 바꿔 정면에서 불어닥치고 조류마저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아테네 아카데미의 크리스토퍼 제레포스 교수 연구팀은 기상 모델링을 통해서 이 살라미스의 아침 돌풍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른 아침의 북서풍과 오전 10시 이후 불어오는 거센 남풍이 충돌하면서 좁은 해협 안에 거대한 집게바람, 즉 돌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치명적인 기상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맞바람과 역물살에 갇힌 페르시아의 거함들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후퇴하려는 배와 밀려 들어오는 배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배들이 서로 뒤엉켜 녹아 부러집니다. 압도적인 물량과 오만으로 무장했던 제국의 야망은 적의 심리를 꿰뚫는 전술과 자연의 섭리를 계산한 신출기몰의 작전 앞에서 속절없이 수장되었습니다. 세계를 삼키려 던 페르시아는 결국 스스로 만든 지옥의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날 살라미스의 바다에서는 그리스군의 충각에 부서진 배보다 자기들끼리 부딪혀 침몰한 페르시아 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좁은 해협은 거대한 무덤이 되었고 세계를 삼키려던 제국의 야망은 스스로 만든 지옥 같은 물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이날 페르시아는 수백 척의 전황과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의 병사들은 수영에 익숙하지 않아서 더욱 사상자가 많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물살이 멈추는 정조의 시간에 관하여 이순신 장군에는 밀물과 썰물의 물때가 곧 시간이었습니다.
견내량에서 적을 유인해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냈을 때 그 바다의 흐름이 멈추는 정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구원의 공동연구팀이 그 조류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당시 한산도 앞바다는 판옥선이 기동하기에 가장 완벽한 조류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거센 견내량을 벗어나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서 바다가 숨을 고르는 바로 그 찰나를 배의 회전이 용이해지고 화포의 명중률이 극대화되는 완벽한 타이밍. 물살에 의지해 달려오던 일본 함대가 기동력이 줄어 당황할 때 이순신은 명령합니다. 하객진을 펼쳐라. 바다의 자지포 판옥선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화력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불을 뿜었다는 것입니다. 한산도 불을 뿜는 학의 날개와 오만의 추락에 관하여 살라미스의 자연이 만든 바람의 덫이 있었다면 한산도에는 인간이 만든 화력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학이 날개를 펼치자 넓고 잔잔했던 한산도 앞바다는 순식간에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모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며 쉴 새 없이 불을 뿜는 바다의 자지포 판옥선들. 거리를 좁혀 조총을 쏘며 아군의 배에 올라타려던 일본의 정예 수군은 조선의 화포 사거리 안에서 말 그대로 하나하나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도망칠 수도 없는 완벽한 포의 섬멸전이었습니다. 최근의 용인전투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일본 최고의 맹장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끼던 부장들은 줄줄이 전사했고 부장 한 명은 폐색이 짙어지자 배 위에서 차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와키자카의 기함마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결국 화살을 맞은 그는 자신의 자랑이던 함대를 버리고 뗏목으로 갈아타고 겨우겨우 가까스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른 세 척의 적선 중에서 쉬운 9척이 이 바다에서 분쇄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와키자카와 수백 명의 패잔병들은 인근 무인도로 숨어들었고 무려 13일 동안 미역과 솔잎만 씹으며 굶주림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세계를 상킬하던 다리우스의 야망이 살라미스의 파도 속에 부서졌듯 명나라를 넘어 인도를 꿈꾸던 히데요시의 망상은 한산도의 붉은 화염 속에서 한 줌의 채로 변해버렸습니다. 두 정복자의 과대 망상이 가장 철저하게 짓밟힌 두 개의 바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곳에서 새롭게 물줄기를 찾게 됩니다. 인류의 문명을 지켜낸 바다의 수호자. 문명의 방패가 된 바다에 관하여 폭풍 같았던 전쟁이 끝나고 바다는 다시 침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바다 속에는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거대한 역사적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살라미스와 한산도, 이 두 해전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적의 배를 부순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밀려오던 제국주의적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인류의 문명을 지켜낸 거대한 방패 같은 것이었습니다. 살라미스,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열다.
만약 살라미스에서 테미스토클레스의 3단 노선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테네의 민주주의, 이제 겨우 싹이 터서 아직은 갸냘픈 상태였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어린 새싹은 페르시아의 전제 군주제 아래 흔적도 없이 뭉개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라미스의 승리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엄청난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긍심의 반석 위에서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는 찬란한 문명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 아이스킬루스의 비극, 파르테논의 신전 등 철학, 과학, 역사, 문학, 연극,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류 문명의 뿌리가 바로 이 살라미스의 좁은 해협에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한산도, 동아시아의 혼란을 잠재우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날 바다의 자주포 판옥선이 무너졌다면 역사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일본의 수만 대군은 곧바로 서해를 거쳐 한양과 평양으로 그리고 어쩌면 북경까지 넘봤을 것입니다.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한 개인의 과대망상을 깨뜨리고 조선이라는 한 나라를 구한 것을 넘어 16세기 동아시아에 불어닥쳤던 혼란을 잠재운 군국주의적 칼날로부터 동아시아를 지켜낸 세계사적 방어전이었습니다. 영웅들이 남긴 질문에 관하여 출생의 콤플렉스를 전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정복자들의 야욕. 그러나 2500년 전의 그리스와 400년 전의 조선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혁신적인 전함을 만들고 또 적의 심리를 읽어내며 묵묵히 기회의 시간을 기다리던 고독한 수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바다 위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는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류의 운명을 지켜냈던 것처럼 지금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